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박상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고요. 1918년. 자, 박상진은 국권 회복을 목표로 군자금 모금, 무관학교 설립 등을 추진한 비밀 결사 땡땡의 총사령이었다. 친일 부호 처단 사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과연 이 단체는 어떤 단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자, 구한말 일제강점기 이렇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한말은 대한제국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1897년부터 1910년 8월 29일이 경술국시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1910년대 1920년대 1930 40년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10년대는 무단 통치 시기, 1920년대는 소위 문화 통치 시기라고 하고, 1930년대 40년대는 정차려 민족 말살 통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이 구한말 때도 여러분들 일제가 이제 국권 침탈을 해오죠. 이제 러일 전쟁 이후로 일제 후 국권 침탈이 본격화되게 되는데 을사늑약, 고종 강제 퇴위, 그다음에 정미 7조약, 기후각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한제국에서 이제 넉넉히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저항했던 흐름이 의병, 애국개몽운동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의병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을미의병,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을사의병, 을사늑약, 그리고 정미의병, 고종 강제퇴위와 대한제국 군대 해산 때문에 일어난 의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애국개몽운동 같은 경우는 황무지 개관권 철회했었던 보안회, 그리고 헌정연구회, 이 헌정연구회가 나중에 대한자강회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신민회. 그래서 신민회 같은 경우에는 평양에다가 대성학교, 오산에다가 정주학교 세우고, 그리고 태극서관, 자기 회사 같은 거를 만들어서 우리의 실력을 키우자라고 하는 단체였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만주에다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독립군을 양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이 의병들이 1910년대는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냐면 무장투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장투쟁 운동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근데 이제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국에 독립군 기지 건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그래갖고 여러분 진짜 한참 어려워하던 내신 중에서 신흥무관학교, 삼원보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외에다가 이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기지를 건설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는 아주 일제의 어떤 감시가 심했던 이 무단 통치시기잖아. 그러니까 대놓고 활동할 수가 없었던 거야. 자, 그래서 이 비밀 결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단체가, 자, 이거 이렇게 합시다. 비밀 결사 중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가 있거든요. 자, 이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들여서 다시 대한제국을 일으키고 고종을 다시 이제 복위시키는
복벽주의를 지향했죠. 회복할 복의 임금 벽자입니다. 임금을 다시 세우는, 회복시키는, 대한제국을 다시 이제 세우는, 지금 망했잖아. 1910년 8월 29일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복벽주의를 지향했다면, 이 대한광복회는 당시 박상진이 공화정을 추진하면서, 공화정을 이제 지향하면서 만든 단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친일 부호를 처단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모아,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막 무관학교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었던 이 박상진이 조직한 단체는 대한광복회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와 관련된 것은 2번 공화정의 수립을 지향하였다. 이게 바로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이게 83년 개정된 조일 통상장정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광복회가 나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새로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면 1920년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많이 나왔었거든. 네, 처음으로 이제 1910년 국내 비밀 결사 단체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상진의 대한광복회 그리고 임병찬의 독립의금부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립의금부는 다시 왕정, 전제 군주정으로 돌아가자는 차제였고, 이 대한광복회는 이제 임금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함께 화합해서 만드는 공화정 형태로 간다라고 하는 두 차이가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백오인 사건으로 탄압받았다. 신민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신간회. 상하이 홍콩공원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이거는 한인 애국단이 되겠죠.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좌절시켰다. 보완회.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치 이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99인 재물포 조약 체결. 그리고 재물포 조약의 내용은 공사관의 경비를 위한 일본군 주둔이 허용되었다. 자, 이 사건은 이모군란이네요. 자, 이모군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모군란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880년에 여러분들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통리 기모화문이 아까 설치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통리 기모화문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총괄 본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다양한 개혁들을 추진한다 그랬지? 일본에 이제 견학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수신사, 뭐 조사 시찰단 이런 거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물론 수신사는 이전에도 계속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영선사 보내가지고 청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견학을 보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보고 이렇게 배워온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선의 중앙군이 5군형이었는데 이것을 무의형과 장어형 2형으로 줄이고 신식군대 별기군을 만들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2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식군인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별기군은 신식군대. 근데 이 구식군인들, 구식군대. 근데 이제 구식군대에 대한 이제 대우가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이제 월급이 13개월치가 밀리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무기라든지 뭐 장비들도 너무 노후화됐고, 반면에 이제 별기군 같은 경우는 월급도 엄청나고 막 장비들도 장난 아니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구식군인들은 뭐 이제 화가 났겠죠. 그런데 이제 이 구식군인들이 열이 받았었던 게 13개월치나 밀렸었던 이 월급을 준다고 했는데 그 월급을 쌀려줬었거든. 근데 거기에 뭐 쌀겨 그리고 모래가 섞여 있었던 거야. 그래서 구식군인들이 화가 나서 일으킨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구식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이 개화 정책을 이제 총괄했었던 이제 명송황후를
이제 찾으러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지도자로 이제 흥선대원군을 이제 다시 체켜 세우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아까 73년에 물러난다 그랬잖아. 근데 이 82년에 잠깐 동안 다시 재집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명성황후는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이 청군대가 이모군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해 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이모군란을 진압할 때 청나라가 조선 정부를 도와줬다라고 할 수 있죠. 명성황후를 도와줬으니까. 그 당시 이 이모군란의 결과 청과는 무엇을 체결하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청나라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아까 얻는다 그랬지. 자, 일본하고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제물포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 일본에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가 주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 구식군민들의 이제 명성황후를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제 처벌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 일본 군대 일본인들에 대한 반감도 굉장했어요. 일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막 우리를 좀먹고 있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일본 그 별기군 교관을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조선 정부에 항의를 하는 거죠. 우리는 너희 믿고 지금 일본 공사 파견하고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우리를 못 지켜주네? 그 우리 스스로라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 공사관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문제가 뭐야? 이 사건. 그럼 이 사건은 뭐야? 이모군란.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답은 1번. 아까 청나라 군대가 개입해서 진압되었다고 했었죠. 자, 동학교조의 신원을 요구했다. 이 교조는 종교의 조상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려달라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발령식 아까 을미, 의병, 고종 강제 퇴위, 뭐 헤이그 특사가 이제 원인이 됐겠죠. 국가재건 최고회의.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5.16 군사정변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1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에 대한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동화 구화폐를 일본 제1은행권으로 바꿔준 거 너무 쉽다, 그쵸? 화폐 정리 사업이네요. 화폐 정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메가타가 주도했죠.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때 재정고문으로 메가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외교고문으로 스티븐스가 들어오잖아. 그 메가타가 실시한 제도가 화폐 정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답은 3번. 쉽네요. 노급 폐지의 배경이 되었다. 이 노급을 폐지했던 것은 여러분들 신문항인데 노급은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었지. 전민변정도감 공민항 때 설치했던 거고 YH 무역사건 여러분들 이거는 그 박정희 정부 그러니까 유신 정권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부마 항쟁까지 이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임술롱미 봉기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수리조합 토지조사 사업을 마친 조선정부는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너무 쉬운데? 산미정식 계획이죠. 산미, 쌀미의 생산을 산자입니다. 쌀을 생산하는 것을 늘리는 계획.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때 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많은 토지를 빼앗아 간다 그랬죠.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산미 증식 계획을 주도해요. 이제 자국에 이제 쌀이 많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그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생산되는 쌀을 늘리게 되는 겁니다. 답은 5번.
지게를 발급하였습니다. 양전지게 사업 대한제국과 관련이 있겠고요. 당백정 경복궁 만들 때 썼었던 화폐라고 할 수가 있지. 상평동부의 백배가치, 균역법 아까 영조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마을운동 박정희 정부와 관련이 있겠네요.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국민학교 조선말 사용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40년대 민족말사 통치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들 한국신민학교 줄임말이에요. 국민학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제 나이가 나오게 되는데, 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제 국민학교라 했다가 그때 이것이 일제 잔재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 민족 말살 통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시기 때 볼 수 있었던 모습은 5번 한국신민서사 암송이 강요가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라 그랬었죠.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처음 이제 식민지가 생겼던 일본은 이 조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이 폭력을 대동한 통치 방식을 이제 시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단 통치예요. 그래서 막 살벌하잖아요. 뭐 헌병 경찰 통치라 그래가지고 군인 경찰들 헌병들을 동원해서 좀 무자비하게 이제 한국인들을 탄압하게 되죠. 조선 태형령 때려요. 막 곤장을 때리죠. 막 틀에다가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도 일본인이 되게 무섭다는 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교원들,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찹니다. 아, 무섭죠. 그러면은 이제 어린 아이 초등학생 애들이 막 칼을 막 쉥쉥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섭죠. 이걸 막 위협하고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무엇이 나타납니까?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의 저항이 더 심해졌던 거야. 그래서 일본은 방식을 바꿉니다. 좀 풀어주는 문화 통치를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잘해주는 척 하면서 친일파를 양성해가지고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민족 분열적 그런 통치를 시행하게 되죠. 자, 그럼 30년대 40년대로 무슨 통치라고 하느냐? 민족 말살 통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민족 말살 통치가 이제 시행된 제도 이유는 1929년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돼요. 이 경제 대공황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의 어떤 그 경제 대국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미국이 엄청나게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이유가 있을 건데, 이 경제 대공황의 원인을 수요와 공급 중에 공급이 과다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안 팔리는데 물건을 자꾸 찍어내다 보니까 공장이 이제 안 돌아가요. 물건 안 팔리잖아요.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을 해고하게 되고, 노동자들을. 그럼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아야 또 물건을 사고 소비자가 될 건데, 월급을 못 받으니까 또 소비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된 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악순환이 된 것이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되고, 미국이 흔들리니까 당시 이제 유럽 국가들도 이제 많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뉴딜 정책,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은 식민지와 본국을 하나로 묶는 블록 경제, 이런 걸 시행하게 되죠. 근데 당시 독일, 이탈리아, 뭐 일본 이런 이들은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택하게 됩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그래서 이 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야.
어찌됐든 자, 일본이 그래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택하게 되는데 1931년 만주를 공격하죠. 그리고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중일 전쟁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뭐가 인력도 부족하고 물자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이라는 걸 내리게 되죠. 국가 총동원법. 그래서 이 국가 총동원법에 의거해가지고 막 인력, 뭐 징용, 징병, 그리고 나중에는 여성들까지 전쟁 끌고 가는 거야. 뭐 정신대, 뭐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뭐 물자도 막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공출, 그래가지고 막 국가에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쇠붙이라든지 쌀 같은 거를 막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다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쌀을 배급해주는 그런 제도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을 막 끌고 가가지고 전쟁에 동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내가 왜 일본 전쟁에서 싸워야 돼? 한국인들에게. 이제 한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난 한국인인데 왜 내가 일본을 싸워야 돼?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일본이 없애는 거야. 그래서 민족성을 없앤다. 그래서 민족말살 통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한국 신민 서사, 나는 일본 천황의 뭐 충성스러운 뭐 백성입니다, 이걸 계속 외우게끔 하는 거야. 그리고 궁성 요배, 뭐 동쪽으로 막 일본 천황이 있는 막 동쪽으로 막 인사 막 시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국민학교 설립해가지고 한국시민학교 줄임말, 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말, 뭐 조선말 절대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고, 이 시기가 바로 민족말살 통치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갖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한성순부는 아까 방문국에서 찍어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천교육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전두환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두환식이. 자, 정동행수 이무소 폐지, 국민학대 있었던 거고, 반민족행위 처벌법, 반민특위 같은 경우에는 재헌국회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도 별표 한번 쳐줍시다. 아까 개정된 조일통상장정, 그리고 대한광복회, 그리고 지청천 문제가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출신함. 한국 독립당의 군대인 한국 독립군입니다. 대전자령전투, 이거 이외에도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 등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을 활동했던 이 사람은 지청천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설명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잠깐 위로 가볼까? 자, 여러분들 여기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 구한말에 있었던 이 의병 계열이 일제강점기 때면은 무장투쟁 활동으로 이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년대 1910년대 문안통치 시기는 국내에서는 비밀열사, 국에서는 독립군 기지 건설로 나온다 그랬어. 자, 이랬던 것이 1920년대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일단 국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열심히 독립군을 키웠잖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투에 나서는 거야.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 그리고 성산리 대첩, 김재진 장군, 북로 군정석, 이들이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봉오동 전투와 이 청산리 대첩에서 이제 일본이 피하니까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도 참변, 다른 말로 경신 참변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이동을 하게 되다가 나중에 자유시에서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고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제 삼부 통합운동 뭐 이런 걸 벌이게 될 거야. 뭐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합하려고 할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조로 나온 게 아까 나왔던 미스야 협정이야. 아까 뭐 일본 그 애들하고
그 다음에 중국 애들하고 막 힘 합쳐가지고 하려고 했던 게. 자, 근데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한중 연합작전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전까지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뭐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일본이 중국을 이제 건드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일본이 자기 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한국한테도 일본이 적이고 중국한테도 일본이 적이 되니까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치면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한중연합작전이에요. 이 한중연합작전에 나섰던 대표적인 단체가 조선혁명군, 그리고 아까 나왔었던 한국 독립군이거든요. 이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양세봉.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했고요. 이 한국 독립군을 이끌었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청천. 그래서 쌍송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30년대 특징은 한중연합작전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강감찬, 고려시대 때죠. 서울 진공작전, 이 정미의병 그 이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황토현 전투, 동학농민운동, 청산리 대첩, 북로 군정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모르니까 조선혁명군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17번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김영삼 정부 하면은 금융실명제를 많이 물어보거나 아니면 IMF 이게 나왔는데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었어요. 답이 1번입니다. 자, 일단 금융실명, 이걸 통해서 김영삼 정부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일, 그래서 금융실명제라든지 뭐 IMF에 뭐 도움을 요청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방자치 실시, 이런 거를 좀 추가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당황했어요. 자,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는 4.19 혁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4.19 혁명 결과.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923년에 목포 앞바다에 있었던 암태도에서 그 소작료를 낮추기 위한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2.12 군사 반란. 12.12 군사 반란이라고 하는구나. 저 때는 12.12 사태, 12.12 사태, 교과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12.12 사태. 이거는 이제 전두환과 이제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거죠. 자, 영손사가 파견되었다. 영손사는 아까 전에 그 청나라에 파견되는 어떤 그 견학단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다. 이거는 여러분들 통일정책,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죠. 자, 여러분들 통일과 그리고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외워두라 그랬어. 봅시다. 자, 통일하면 나오는 게 세 개밖에 없거든요. 박정희 정부,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밖에 안 나와요.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자, 박정희 정부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7.4 남북 공동 성명이고요. 노태우 정부 때는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1차 남북 정상 회담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
그 통일 3대 원칙을 정하거든요. 3대 통일 원칙을 정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이제 그 60년대 후반에 닉슨 독트린이 체결이 되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데탕트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이제 냉전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 그래서 이제 서울과 평양에서 이제 공동으로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가 되거든. 여기서 평화 통일 원칙 3대 원칙이 정해지게 되는데 우리 통일은 자주적으로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민족 대단결을 이루자. 이것이 3대 원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정해지게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화 통일 이야기가 되나 했더니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가 뭐냐면 남과 북의 그 독재 체제를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유신헌법이 공포화되고요. 7차 개헌이라고도 하죠. 북쪽에서는 김일성 중심 체제가 발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헌법이야.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이제 몰타 회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일단 남과 북의 그 냉전이 이제 거의 종식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태우 정부 때에서는 그 북방 외교, 그래서 먼저 중국과 그 다음에 소련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제 교류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걸 바로 북방 외교라 그래. 그래서 이 시기 때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뭐 지금은 뭐 북한이 이제 핵무장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는 남북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서 회담을 했다는 것을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그 당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이제 김정일 이제 국방위원장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회담을 하게 되죠. 여기서 발표한 것이 6.15 남북 공동 선언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뭐 경의선을 복구하겠다, 개성공단 만들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6.15 남북 공동선언 전에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에 의해서 이제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골라내면 되겠죠. 자, 남북 기본합의서 아까 노태우 정부라고 했었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노태우 정부. 14 남북 공동 선언,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최초, 아까 1차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때라고 했었죠.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처음 나왔어요. 여운형. 네, 여운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처음 나왔었는데 이것도 정리해줘. 그럼 총 4문제네요. 다시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 그리고 한국 독립군, 대한 광복회 박상진, 그리고 여운형, 이 4개가 새로운 기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좀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운형이라고 하는 인물은 글쎄요, 이게 정확히 사람들을 이렇게 이념화 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위험한 거긴 한데, 좌익, 우익, 그리고 이제 중도, 이렇게 봅시다. 자, 결국 보시면 이제 우익 쪽으로 갈수록 이제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좌익 쪽으로 갈수록 이제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익 쪽에 가까웠던 인물이 이제 이승만, 김구하 같은 인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좌익 쪽으로 갈수록 이제 박헌영이라든지 김일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여운형은 어디에 속하는 인물이냐면 이제 중도 좌파 쪽에 이제 속해 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자, 그럼 여운형은 그때 뭐 한 사람이었냐? 우리가 이제 광복되기 직전에 일본이 이제 패망할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 이제 패망할 것 같아가지고 조선 건국동맹이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물러가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일단 빨리 이제 일본으로부터 이제 그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을 이제 위임 받아가지고 정부를 수립해서 빨리 이제 나라를 이제 제대로 이제 운영을 또 해야 되겠지. 행정사항이라든지 치안에 공백이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제 물러갔을 때 일단 조선 건국 동맹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빨리 이제 만들려고 했었던 거야. 그 정권을 위임 받으려고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중국 충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 그리고 또 김두봉이 이끄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 그리고 이 조선 건국동맹은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선 건국동맹은 이제 광복이 되자마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건준이라고도 하는데, 이 조선 건국동맹과 조선 건준이를 주도했었던 세력이 바로 이 여운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자, 이 사람은 3.1운동에 관여한 신한청년단을 조직하였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 차장을 역임했습니다. 광복을 전후하여 조선 건국동맹과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여운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여운형이 뭘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 여러분들 그 당시 어떤 그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모스크바에서 그 3개국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하는 거야.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이제 미영소 이제 3개 국가가 그 이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첫 번째 전쟁 뭐 전후 처리라든지 한반도 문제를 회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겠다. 그리고 미영 중소 4개 국가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겠다. 이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모스크바 상공 외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국내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사실이 좀 많이 왜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광복을 했는데 또 신탁 통치를 받냐, 그래서 뭐 찬탁이냐 반탁이냐 이렇게 나눠져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가 됩니다. 그 혼란한 시기를 혼란한 시기 때 이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근데 이 민주주의 정부 수립을 이제 의논할 때 그 여기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결렬이 되게 되거든요. 자, 결렬이 되자 그때 이승만이 정읍 발언이란 걸 하게 돼요.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됐네? 자, 그럼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대로 되면 우리가 광복을 어떻게 했는데 이제 남과 북이 쪼개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냐? 이제 중도 우파 김규식과
그리고 중도좌파 이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좌우 합작 운동을 또 누가 지원했냐면 미국이 지원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좌우 합작 운동이 좀 지지를 많이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잘만 이용하면은 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좌우 합작 운동 뭐 7원칙이란 거 막 발표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나중에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미국이 여기 지원을 철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했었던 여운형이 또 이제 이렇게 선거 운동 중에 피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 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돼. 어찌됐든 여운형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여운형은 4번 좌우합작위원회를 주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부분도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상공교사를 처술했다. 이련, 위화도해군, 이성계. 뭐 수선사 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진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이승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쉽죠, 여러분들. 6월 10일 이한열. 그리고 이한열의 이제 묘는 광주 그 5.18 묘지에 지금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통일과 이 민주화 운동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거든요. 좀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이 시험에 나온다면 4.19, 5.18, 6월 민주항쟁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4.19 같은 경우에는 1960년, 5.18 같은 경우는 1980년, 1987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나오는 키워드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자. 60만 세 운동 같은 경우는 3.15 부정선거가 원인이 되었죠. 이제 뭐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막 선거함을 바꿔치기 하고 이제 부정투표가 이제 계속 시행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부산과 마산 중심으로 이 부정선거 이제 규탄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산고등학교 학생이었던 김주열, 그렇죠? 김주열 학생. 이 김주열 학생이 이제 눈에 이제 최루탄이 박힌 채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경찰이 이거를 이렇게 숨기기 위해 가지고 이 김주열 시신을 이제 돌에 묶어가지고 마산 앞바다에 던졌다고 하죠. 근데 그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4.19 혁명입니다. 자, 결과는 뭡니까? 그 당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 자리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내각 책임제 이런 이제 헌법이 개정되고 장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거야. 자, 5.18은요 1979년 12월 12일. 아까 저는 12.12 사태로 알고 있는데 아까 12.12 군사 반란이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와있던 표현 씁시다. 전두환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이 신군부 세력들의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일단 이제 신군부 이제 퇴진하라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죠.
이 확대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광주의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시위가 이제 격렬화되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신군부가 이제 전남대 학생들을 이제 막 공격하게 되는 거죠.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나오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제 광주 학생들, 이제 광주 시민들은 너무 이제 그 방법이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군부 퇴진 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시민군을 조성하게 되고, 일시적으로 이 광주 지방을 이제 그 운영하게 되죠. 이제 신군부 세력을 광주에서 쫓아내고. 하지만 이제 나중에 충정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개헌군이 탱크와 이제 작전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5.18은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민주항쟁 같은 경우는 이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이제 학생회장이 이제 잡혀왔는데 이제 물고문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당시 이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거를 덮기 위해서 뭐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이게 사건이 덮일 뻔했는데 당시 이제 이 부검을 했었던 의사의 양심 선언으로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박종철 죽음을 이제 뭐 밝혀라, 진위를 밝혀라. 그리고 이 당시에는 대통령을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간선제로 뽑았잖아. 그래서 이제 직선제로 바꿔라라고 하는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정부에서는 무엇을 발표하느냐? 4.13 호원 조치.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속 간선제로 가겠다. 직선제로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간선제로 계속 가겠다라는 것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시위를 벌이게 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고 의식불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진 것이 신문으로 보도가 되면서 이 6월 민주항쟁이 전국적으로 이제 이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정부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민주정의당 이제 후보였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를 중심으로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6.29 민주화 선언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이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9차 개헌, 현행 대통령 직선제,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를 5년, 그리고 단임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갖고 문제를 풀어본다면 6월 민주항쟁이 있었던 시기, 4.13 호원 조치, 그 이후에 있었던 거니까 마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역사 교과서가 1원형 개정으로 이제 바뀌게 된 첫 해 이제 수능을 보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년 선배는 이제 공구 개정으로 봤었는데 여러분 때가 이제 1원형 개정 이제 첫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BS 그 모의고사 그 서비스 해주는데 거기서도 많은 학생들이 어렵다라고 이제 답한 거를 봤을 때 난이도가 이전보다 확실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시험은 멘탈 싸움인 거 아시죠? 지금 새로운 주제가 4문제 나왔고 이 다른 문제들은 그러니까 4문제를 제외한 16개의 문항은 우리가 계속 풀어봤었던 기출 주제와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주제는 그냥 오답 정리 깔끔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기출 주제들도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거, 실수한 거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두심으로써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